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림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됐다는 소식과 코로나19로 미뤄진 프로야구가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개막전으로 펼쳐졌다는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특보, 뉴스리뷰, 뉴스투나잇 등을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태양절 참배를 건너뛰면서 건강 이상설에서 사망설까지 돌았는데 결국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면서 오보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쏟아낸 보도를 열심히 시청한 한 사람으로서 다소 허탈한 기분이 드는 해프닝이었는데요. 5월 2일 오전 11시 뉴스특보에서는 20일 만에 나타난 김 위원장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노동절인 5월 1일 김 위원장이 평양 인근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사진을 북측이 공개하면서 소문이 무성했던 건강 이상설이 일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개 활동은 4월 11일 평양 노동당 정치국회의 주재 이후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4월 15일 태양절 참배를 건너뛰면서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20일 이상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은 건 이번이 6번째이지만 건강 이상설과 함께 잠적한 건 2014년 9월 다리 수술을 받은 후 처음이라 CNN이 김 위원장의 신변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도한 후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지성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김 위원장이 사망한 게 99% 확실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걸렸다. 수행단이 감염돼 급히 원산으로 피신했다 식의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미국도 연일 정찰기와 랜서 폭격기를 띄우며 대북 감시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해왔다고 전했습니다. 5월 3일 오후 1시 뉴스특보에서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사망설까지 나돌았던 김 위원장이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건재를 가시한 것에 대해 세계가 북한에 대한 그릇된 정보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서울발 기사에서 세계가 불투명하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의 권력 공백에 대한 인식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면서 그릇된 정보는 한쪽 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한 오판이나 의도하지 않은 긴장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4일 뉴스오늘에서는 이번 김정은 위중설을 계기로 북한 관련 오보 사례를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통일부가 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보의 역사는 김일성 통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1986년 11월 국내 한 유력 언론은 김 주석이 총에 맞아 숨졌다는 오보를 내보냈지만 김 주석은 그로부터 8년 뒤인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장병으로 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4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제1부부장의 아들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는 오보가 있었고 2008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수년 전 숨졌고 북한 지도부가 이를 숨기기 위해 김정일 행세라는 인물을 붙였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2011년 말 지방순시 중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3년 한 국내 매체는 가수 현성월 등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 음란물 제작 판매로 공개 총살됐다고 보도했으나 현성월은 2018년 평창올림픽 북한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간 접촉에서 모란봉합단 단장으로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도 여러 오보를 냈는데 2015년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가 독살됐다고 보도했고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을 받고 위독하다고 보도해 체면을 구겼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서 사망설까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검증 없이 전달하고 증폭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도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는 보도 채널로서 주장 자체를 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북한 관련 뉴스가 가지는 파장을 고려할 때 취재원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여러 취재원에게 교차 검증함으로써 최대한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9일 뉴스투나잇에서는 경기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을 전했습니다. 불은 4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는데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로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38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류창고는 지상 4층과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서 18명이, 나머지 층에서 4명씩 숨긴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물류창고 3개 동이 신축 공사 중이었는데 불은 그중 한 곳의 지하 2층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고 건물을 모두 태운 뒤 5시간 만에 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현장에서 9개 업체 직원 78명이 작업 중이었고 화재 당시 자력으로 대피한 사람이 30여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에 대해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진행하던 단열 작업인 우레탄 작업의 특성상 유독가스가 차 있었고 화재 폭발력 역시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5일 뉴스17에서는 여야가 황금 연휴에도 본회의 개최를 둘러싼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뤄둔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결국 남은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회의 고질적인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은 앞다퉈 이천 화재 현장을 방문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천 화재를 계기로 재조명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의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보다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직무유기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고 방지 효과가 기대되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3년째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번 재발 방지를 노력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유사한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인데요.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정부가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이것이 잘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일난하는 국회로 인해 관련 법안마저 처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합뉴스TV가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보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4일 뉴스20에서는 민식이법을 풍자한 모바일 게임이 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게임은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은 무서워로 5월 2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됐다고 전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하면서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 학생을 피해 앞으로 나아가는 게 목표고 이들과 부딪히면 경찰에 체포되는 것으로 게임이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게임을 평가하는 리뷰란에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희화하고 고인을 모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4일 뉴스 리뷰에서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등교 개학을 앞두고 찬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법 반대 청원이 모두 35만 명을 넘은 동의를 얻었고 이후 비슷한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상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한 운전자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돼 벌금형 등의 선처받을 여지가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처벌 강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형량과 같아 과잉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제한속도를 지켜도 운전자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 또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제정됐다 하더라도 청와대 관련 청원들이 35만 명을 넘어설 만큼 민식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면 사회 통합 측면에서 혹시 법의 내용에서 오해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실제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여러 루머들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전문적인 지식 전달을 통해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존재하는 만큼 양쪽의 입장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취재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의 이성원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일에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착한 품앗이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시작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는 싱싱한 채소는 적비트였는데요. 이게 적비트입니다. 적비트뿐만 아니라 하우스 30동에서 4종류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4가지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 자란 채소를 수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모자라기라도 한 걸까요?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던 작물인데 코로나19 여파로 학교가 멈추면서 이것도 함께 멈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함께 멈추고 말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물량만 나가고 있고 발주가 없으면 이 싱싱한 채소를 갈아엎어야 된다는 말에 농촌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른 작물을 스스로 버려야 하니 다행히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이 친환경 농산물단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급식을 하는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갈아엎는 수준에 이르자 10개 농산물을 한 꾸러미로 만들어 택배로 배달하는 꾸러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택배로 배달하는 그런 꾸러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데요. 친환경 상품이다 보니 시중 가격보다 원래 20% 비싸지만 이곳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는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택배 배달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농업인들이 가져온 상품을 소분류하고 포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한 개 꾸러미에 200g 정도의 주부들을 위해 색다르게 레시피까지 준비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레시피대로 해서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다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그대로 영양 균형을 맞춘 꾸러미가 보기 좋았습니다. 몸으로 챙길 수 있으니 일석삼조입니다. 친환경 농업인 단체가 힘을 낼 수 있게 착한 소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인터뷰에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전주의 농식품 드라이브스루 판매소가 나옵니다. 물건을 산다니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는데도 물건이 척척 실리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급식에 공급하지 못하는 농식품을 전라북도에서 승차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호응이 좋죠. 코로나19 신풍조인 승차 구매가 농어촌 주민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살리는 새로운 수단이 됐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방역은 필수였습니다. 차 안에서 주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최고 50%까지 할인된 가격이 눈에 띄었습니다. 50%까지 DC에서 코로나19로 농가뿐 아니라 서민도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을 들으니 저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12시 정도 다 매진이 됐어요. 숨은 조력자인 전북도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모습까지 방송에 담아주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특별한 봉사인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동작자원봉사센터가 소개됐는데요. 주부들이 모여 뭔가를 분주히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제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다양한 봉사를 해온 베테랑들이 모였지만 마스크 제작은 초보인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스크 재단부터 재봉 등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데요. 자원봉사자의 고충과 솔직한 속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시간에 적게는 5개 만들어지는 마스크에 비말 차단 필터까지 갖췄다고 하니 놀라웠는데요.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에 동의가 됐습니다. 한참을 작업하던 봉사자들이 재료를 챙겨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추가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일정 다 끝나신 건가요 이제? 하루 동안 250개 정도의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끝없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봉사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세상은 같이 가야 한다는 인터뷰를 통해 봉사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 잘 사용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이서원 학생은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세상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도 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생각이 착한 소비와 승차 구매 시장, 그리고 수제 마스크 제작 봉사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의 이서원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2, 4분기를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물 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4월 수출이 24% 이상 급감하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 산업 분야 대책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국내 산업별 성장률과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을 간략하게 짚어주시고요. 또 이러한 코로나발 경제 충격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까지 알아볼까요? 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세계 각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대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미국 상무부가 밝힌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 4.8%로 나타났는데요. 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치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2분기의 성장률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2분기 성장률과 관련해서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 또 JP 모건은 마이너스 40%까지 각각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언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약 10여 년 동안 이어오던 미국 경제의 확장이 이제 종료되고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유로존이 마이너스 3.8%를 기록했고 프랑스는 마이너스 5.8%, 스페인 마이너스 5.2%, 이탈리아도 마이너스 4.7% 등으로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나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도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의 타격은 좀 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환자의 증가 속도가 3월까지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완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어서 2분기까지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의 이제 진원지였던 만큼 마이너스 6.8%라는 숫자가 그렇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제 IMF에서 마이너스 1.2%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었는데요.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 1.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하향 조정폭이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민간 소비와 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98년 외환 위기 때와의 버금가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언론의 분석입니다. 언론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제 대공황 이후에 최대 충격이라면서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경제 타격이 우려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나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말을 전했는데요. 김 차관은 실물 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2분기를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관적 전망의 근거로 국제 유가의 폭락과 또 신흥국의 위기, 글로벌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꼽았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병 확산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도 이제 변수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한 기간 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세계 경제의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본격적인 충격은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이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임기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40조 원에 달하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정기금의 설치는 이제 지난달 말에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운을 뗐고 바로 이튿날 개정안이 발의된 후에 엿새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전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4개월 동안의 매출 피해만 6조 원에 달하고 또 정유 4사도 1분기 영업 적자가 3조 원이 넘는 데다 또 자동차와 철강, 기계 등도 생산 차질과 판매가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간 산업들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모든 산업이 타격을 입고 관련 종사자들도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보수 언론에서는 정부 대책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이제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 기간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또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런 방식으로 기간 산업 보호에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이제 내수 업종이나 중소기업에 쏠려서 주력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늦어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 때문에 생산과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는 풀어야 마땅하다 등도 단골로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조선일보는 직원 줄이지 말라는 까다로운 지원 조건에 속 타는 기업들이라고 이제 전하는가 하면
또 기업이 생존 안 되면 고용 유지 지속도 불가능하다라면서 비판을 했고, 동아일보는 기금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만 문제는 이제 시간인데 하루를 버티기 힘든 기간 산업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인식해서 기금은 기금대로 만들되 금융기관들과 협조해서 긴급 수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진보 언론에서는 기업 지원에 이제 혈세를 투입한 만큼 향후에 이제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그 이익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가 이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코로나19 급습으로 이제 쓰러져가는 기업들을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담보나 보증 제공도 없이 수천억 원, 수조 원의 급전을 거의 이제 무이자 특혜로 보조받는 기업들이 이익 공유라는 어떤 조건에는 반발하는 것이 좀 괘씸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주요 산업을 지원하고 나섰는데요. 네. 각국에서 내놓은 경제산업 대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또 어떤 보도를 내놨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이나 무역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 우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성장 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 성장률 수치 발표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제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버티기 어렵다는 어떤 부정적인 견해와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디지털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이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인 이른바 코로나 뉴딜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 사태로 각국의 어떤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보 언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암울한 전망을 이제 고려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 감소 수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고용 유지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긴 맞지만 언론이 이제 경각심을 주는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 위기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을 좀 주는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제 경기 침체를 더욱 부추길 수도 있는데요.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공포감이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죠. 언론 보도만 보면 우리는 뭐 지난 10년 또 20년 동안 경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매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그 어떤 프레임 안에 각자의 정치적인 논리를 이제 끌고 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경제 관련 보도는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제 바로바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언론사의 정파성이나 또 경제관에 따라서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다른 결과로 보도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전망은 언론의 해석이 무척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에는 반드시 신중한 해석과 논리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도 돌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이럴 때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 새삼스럽게 어떤 선진국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지식사전이나 이제 백과사전 같은 데를 좀 보면요. 선진국이란 경제 개발이 앞선 나라를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대비해서 이르는 말로서 매우 애매하고 또 막연하게 사용되는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번에 우리는 방역에 있어서만큼은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자부심을 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다양하고 깊이 있는 보도를 접하게 되면 위축됐던 심리도 그만큼 완화될 수 있고 또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어떤 당장의 위기를 좀 부각시키는 그런 보도보다는 이제 좀 한 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계 경제를 좀 쉽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의 보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또 해결책도 언론이 함께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